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낙관과 비관 사이로 오갑니다. 너무 낙관만 하면 현실감을 잃고 너무 비관론에 빠지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의주의, 회의론인데요. 회의주의는 부정이 아닙니다. 믿지 않음이 아니라 믿되 확인하는 태도를 말하죠.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사람, 바로 그겁니다. 다소 느릴지 몰라도 결코 헛된 다리를 밟지 않겠다는 거죠. 지나친 낙관주의는 바보를 만들고 지나친 비관주의는 겁쟁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회의주의는 우리를 현명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를 묻게 될 때 우리의 나침반이 정말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때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KBS 콩으로 우미숙님이 무지 추워서 장갑을 찾게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제 슬슬 장갑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손이 이제 좀 시렵더라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 뜨겁게 토론하시는 날인데요.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섰죠. 오늘은 좀 조정이 있습니다만 또 이재용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또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지금 현재 믿으십니까? 그 계층 이동사다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혹은 낮아지고 혹은 끊기고 있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데 가난은 왜 계속 대물림되는가?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6글자인데요. 한국은행이요. 원화에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 이것을 도입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정통화 그러니까 원화나 달러의 가치에 1대1로 맞추려는 그런 디지털 자산을 말하는데요. 금융 불안이 발생하거나 이걸 발행한 회사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에 그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자금을 세탁할 이게 우회 통로가 될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6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안정적이다라는 뜻을 앞에다가 붙이고 코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자산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동희님이 모르면 3번이었는데 오늘 객관식 아니었고요. 주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동희님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장은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고 우리 시장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낙관론이 이제 뉴욕 증시를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71% 올랐고요. 나스닥도 1.86%, 대형지수지 S&P 500 지수도 1.23%가 올랐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히터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고 네. 그리고 미국은 대중 100% 추가 관세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장 이제 내일 모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국 이제 타결되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커졌죠. 중국과 이제 긴장감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기술주들, 인공지능, 네. 반도체주들의 집중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동안 이제 대중 수출로 인해서 좀 피해가 예상됐던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낙관 심리가 퍼지면서 주가 오름폭이 더 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3% 가까이 올랐는데
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지금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의 이제 상승세가 계단했고요. 네. 또한 이제 지난 주말 발표됐던 이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쨌든 뭐 3%를 웃돌고는 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니까 이제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연방 주재도 이사회 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이 네.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 연말 남아 있는 12월에 다시 한번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유가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 통상 이제 국제 유가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이 이제 대러시아 제재 가능성이 점쳐지니까 국제 유가는 하락했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은 한 0.2%가량 떨어져 배럴당 61달러대,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65달러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금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국제 금값이 지금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선물 가격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트라이 온스당 3.7% 떨어졌어요. 네. 4,000선이 무너져 4,0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3,985달러까지 떨어져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 계속 올라서 아마 4,300, 400 막 갔었는데 지금 고점 대비 한 1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번 주는 이제 빅 슈퍼 위크여서 뭐 당장 내일부터 이제 뭐 한미 간 무역 협상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한중 협상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증시에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거든요. 네. 특히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열었던 인텔이 오히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대하니까 이번 주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이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29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음 날에는 아마존, 애플 등의 실적을 좀 봐야 되겠는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선 반영하면서 지수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도 아마 내일 SK하이닉스가 네. 실적을 발표하고요. 30일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본 실적이에요. 앞서서 이제 잠정치를 발표했었는데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다소 안타까운 게 어제 4천선 넘었는데 네. 오늘은 앞서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4천선 아래에서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4,010선까지 낙폭을 조금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3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협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지만 네. 오히려 우리는 협상 기대감이 좀 멀어지고 있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구애를 하고 있어요. 난 준비가 돼 있다. 한국만 준비가 되면 난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네. 공을 우리한테 넘겼는데 그리고 이제 수정 제안도 했죠. 미국이 한 발 빼서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아니고 나눠서. 맞습니다. 한 250억 달러씩 곱하기 8회에 걸쳐서 8년에 걸쳐서 분할로 한 2천억 달러 이상을 현금로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 국익을 생각하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어쨌든 대통령실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아마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고 있고요. 개인만 벌써 9천억 원 넘게 사고 있어요. 뭐 증시가 사실 매일 오를 수는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조정을 받아도 4,010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쉬어갈 타이밍이긴 한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어제 53만 5천 원까지 뛰었었죠. 뛰었는데 오늘은 52만 7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뭐 이 건설주들, 원전주들 뭐 이런 주들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값 떨어졌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국제 금값보다 국내 금값의 하락폭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더 비싼 현상이 좀 빠지면서. 근데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금값 하락 때문에 얼마 손실봤다라는 하소연의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전 그러고 보고 아니 왜 금 투자를 주식이나 코인처럼들 생각하셨나? 그건 이제 안전자산의 속성은 또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닌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물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KRX 한국거래소에서 금
수익률에 비례해서 실물을 사지 않고도 금상승률이나 하락률을 따라서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실물 금을 사게 되면 부가세 10% 여기다가 판매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뭐 금값이 80만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파실 때는 60만 원대 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실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KRX 금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뭐 금 ETF나 이런 거라 할지라도 금 자체는 제 생각에서는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는 결코 아니라는 거. 자산 배분의 성격으로만 보셔야 지금 된다는 오히려 거. 이제 미중 협상이 계속 좀 이끌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져야지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금 같은 안전자산이 조금은 빨리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 불법 리딩방 피해 이것도 계속 늘고 있네요. 이게 사실은 증시가 오르면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네. 이 불법 리병하는 사람들 너무 뭐 정말 우죽순처럼 있거든요. 네. 뭐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그쵸. 거고 문자 메시지 계속 와요. 종목 주겠다고 무료라고. 그러면서 계좌까지 깝니다. 근데 그 계좌가 실질적인 수익률 계좌가 아니라는 점. 네. 이 국내 증시가 이제 4천선을 맞는 동안 그 이면에는 불법 리딩방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부터 9월까지 2년 동안 접수된 불법 투자 리딩방 신고 건수만입니다. 신고 안 된 거 빼고 신고 건수만 14,600여 건. 피해 금액만 네.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휴. 이게 사실은 그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500억 원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같은 기간 경찰은 5,800여 명을 관련 혐의로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여기 수법을 보면 고수익 보장 그리고 VIP 종목 추천. 난 VIP도 아닌데 가입한 적도 없는데 종목 추천한다. 이러면서 투자자들한테 접근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이런 리딩방들이 해외 조직과 연계해서 이른바 로맨스 스캠, 임신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 등지에서 납치 감금 피해를 입은 한국인 상당수가 이런 불법 리딩방에 좀 연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를 단순히 금융사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경찰, 금융당국, 외교부가 함께 어떤 국제 공조 수사망을 좀 더 촘촘히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투자 광고라든가 SNS 대화방에서 어떤 이런 이제 이 불법에 대해선 선제적인 차단 시스템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개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 벌면 되는데 구태여 나까지. 나한테까지 꼭 이런 달콤한 말엔 네. 꼭 내 돈과 신상을 좀 동시에 노리고 있다라는 점 또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죠. 그리고 그들이 VIP라고 모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VVIP 또 VVVIP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종목을 추천할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추천을 하고 이것도 차등을 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 용어로 이제 설거지라고도 합니다만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불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대출 갈아타기 규제는 일부 완화했는데 여전히 이건 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아요. 맞습니다. 대책 발표 나고 2주인데 네. 이렇게 잡음이 많은 것도 전 처음 봐요. 대책 발표 나고 2주 동안 계속해서 뭐 남 탓부터 시작을 해서 전례 없는 규제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15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 조치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출 갈아타기였어요. 대출을 갈아타면 뭐가 문제냐. 대출 갈아타는 건 사실은 금리를 낮출 목적이거든요. 저금리로 갈아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기존 대출보다 대출 금액이 줄어드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DSR 규제가 더 촘촘해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른 대출,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한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갈아타도 처음에 받은 대출에 적용했던 집값의 70%까지 LTV는 다시 인정하기로 했는데 근데 대출 창구 찾아가면 여전히 문턱이 좀 높습니다. 왜냐? 퇴거자금 대출 안 되고요. 전세 대출 규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주택자의 경우는 전세 대출도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한 규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보증금이 올라도 가면 대출이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를 포기해야 되고요. 아니면 월세로 전환한 사례가 늘고 있고요. 또 지점당 한 달 동안 대출 한도가 10억 원 정도로 정해진 데가 많아요. 저희 지점이 이제 한도가 다 찼습니다. 대출해드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왜냐하면 1인당 평균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거든요. 주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는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정책이 조변석계처럼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이제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태는 정책 기조의 어떤 일관성도 문제고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은 정책이 10월 15일 추석 연휴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여야 정 서울시까지 나서서 대축 발표 이전에 조금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탄이 나오는 거죠. 아니 왜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집값 급등한 것 때문에 나까지 이런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야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 행정 편의에 빠진 것 아닌가 아니면은 올라가는 일부 지역의 집값 때문에 좀 너무 급급했던 것 아닌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기자 그리고 오늘 처음 정세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세배 기자님의 셋자는 아이죠. 예. 네. 어이였으면 거의 이제 레버리지 느낌. 네. 세배 레버리지. 위험한 투자의 상징 같은. 네. 우리가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볼 거라서. 네. 코스피가 어제 이제 4천 넘었고 오늘 약간 0.7% 조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4,013포인트. 혹시 주변에서 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네네. 나만 돈을 못 벌 것 같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분위기가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실 저희 뭐 회사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지인들이랑 얘기하는데 당장 저희 원탁 기자들 하는 이세준 기자 지난주에 주식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안 나왔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약간 위험 신호거든요. 일종의.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김준범 기자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있는 팀원이 총 6명인데 네. 그중에 한 명이 주식을 아예 계좌도 없는 기자가 한 분 계시는데 지난주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할 거니까 이제 슬슬 이제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방금 정세배 기자 말씀처럼 그건 이제 약간 좀 약간의 뭐 과열 혹은 조심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신호이긴 하죠.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3,000도 아니고 3,300, 3,500도 아니고 4,000 가까이 오니까 좀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코스피 4,000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면 이제 좀 너무 설레발 아니냐 호들갑 떤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이 달라졌어요. 정말 코스피가 5,000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당장 올해 말에 뭐 5천 간다 이렇게 시점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뭐 하면 어렵겠죠. 당연히 뭐 이른 시기 안에 그게 달성을 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향후 뭐 몇 년 안에는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동안은 사실 뭐 3천 이렇게 와도 다시 떨어질 거야라는 심리가 정말 팽배했었잖아요. 이게 다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피라는 용어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뭐 상승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뭐 다만 이게 뭐 기업의 경쟁력 차원도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뭐 정책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심리 요인도 있을 텐데 무엇보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보면 화폐가 많이 풀리면서 떨어지고 네.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자산의 일종인데 전반적인 자산의 이제 우상향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김준범 기자는요? 그러니까 뭐 5,000 포인트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어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현재 흐름상으로는 숫자만 가지고 보면은 5,000P에 대한 질문은 이런 게 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요. 5,000P는 당연히 정 기자 말처럼 당연히 언젠간 달성하겠죠. 이제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내년에 달성될 거냐, 혹은 내년 상반기에 5,000을 찍을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맥락에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실적인데, 그러니까 보통 주식은 실적을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뜨거운 것은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선반영된 거고 내년 시점에 또 5천까지 한 단계 한 번 더 스텝업을 하려면 내후년 실적이 내년만큼 잘 나와야.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 오른 만큼 또 내후년에 또 그만큼 그렇죠. 정도는 올라줘야 또 한 단계 스텝업이 될 텐데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뭐 지금 뭐 쏠림 현상 너무 양극화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지금 반도체 때문에 올라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5천까지 갈 때도 반도체 힘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D램 가격, HBM 가격,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2027년 실적 전망이 더 좋아질 거냐. 저는 이게 제일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은 8배에서 12배, PBR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면은 뭐 한 0.9에서 1.2, 1.3배 요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본 PER은 한 11.6배 정도, 그러니까 12배 조금 안 되고 PBR은 1.3배, 그러니까 과거의 상단까지는 와 있어서 최소한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된 상황. 근데 다만 프리미엄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 네. 그 어디쯤에 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증시의 이른바 멀티플이라고도 하는데 곱하기가 더 많아질수록 증시는 또 위로 갈 수도 있겠는 거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드디어 10만 전자가 됐습니다. 이게 5만 전자, 6만 전자 많은 사람들의 속을 태웠었는데 네. 7, 8, 9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올 상반기만 해도 뭐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진단이 많았죠. 나왔고 도대체 HBM은 언제 납품하는 거냐, 납품한다더니 왜 1년째 소식이 없느냐,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단 어떤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 주가에 다들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주가에 취해서 이제 그런 진단들은 쏙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것은 HBM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구형,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형 D램.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가 잘 만들던 게 D램 값이 거의 한 3배 정도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팔던 라면이 3배 오르면은 농심이나 삼양은 돈 잘 벌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라고 하는 HBM에서는 여전히 기다리는 소식이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해보겠다고 했던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은 점점 격차가 뒤처지는 것도, TSMC에 처지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TSMC보다 파운드리에서 뒤처지는 점, 그다음에 엔비디아로 상징되는 AI용 반도체인 HBM을 여전히 고급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지금 워낙 D램 기존의 매물들이 워낙 비싸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워낙 수익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워낙 주가가 올라서 부정적인 진단이 잠시 들어간 것뿐이지
갑자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한 단계 퀀텀 점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네. 지적을 해주신 게 사실은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 회사가 다 잘 돼 보여요.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회사가 원래부터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좀 착각에 빠지기는 쉬워요. 시장에서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주가 오른 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DRAM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니까 그랬던 거고, 혹시 뭐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전영형 부회장이 그 반성문이라고도 하는 사과문을 낸 게 거의 1년 전 아닙니까? 정세배 기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김준범 기자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상당히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한 1년 된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삼성 드디어 통과하나. 퀄 테스트 드디어 통과하나. 엔비디아로부터 HBM의 인증. 그런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이번에는 통과하나. 이번에는 다를까. 사실 안 달라요. 지금 오늘까지도. 달라진 점이 없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너무 긍정만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또 약간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측면이 어쨌든 뭐 반도체 수요라는 것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의 석유 마냥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중국 기업들이 뭐 추격을 해오고 그러다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 수준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겠죠. 다만 일단 범용 수요 자체가 워낙에 이제 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뭐 미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뭐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HBM 같은 이런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아닌 뭐 하이닉스 한 군데에만 이제 소위 말하는 솔벤더라고 하죠. 이거를 뭐 유지하는 거에 대한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여기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미국 내 파운드리 생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계약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삼성이 지금 그런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조금 의구심이 따르는 건 사실인데 업황이라고 할까요? 그럼 환경 자체는 분명히 삼성이 어떤 기술적인 도전만 이뤄낸다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갖춰졌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테슬라, 애플 연달아서 손을 잡았고 물론 이제 그건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HBM도 사실 기사는 많이 나와요. 통과됐다. 근데 그 이제 HBM3 이 12단 통과됐다. 근데 그거는 뭐 하이닉스는 예전에 통과를 했던 거고 HBM4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또 이제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그 반도체 기술은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뭐 문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반론적으로 기업의 그냥 어떤 발전하는 패턴을 좀 보면은 기업이 좀 한 단계 성장하는 패턴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얼마나 TSMC를 따라갈 거냐. 그다음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를 얼마나 SK 하이닉스를 따라갈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삼성이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데 저희 뭐 냉정하게 좀 편하게 생각해 보면 파운드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HBM이라는 단어는 들은 지 더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뜨니까 갑자기 중요해진 뭐 물론 기술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뒤늦게 알게 된 미래 뭐 세부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AI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가분들이 벌써 진단들이 나오지만 이제는 HBM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진단들이 나와요. 그런 삼성전자가 결국은 파운드리나 HBM에서 뒤처진 건 어찌할 수 없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뭔가에서 삼성이 앞서 나간다. 삼성이 그 분야는 최고야. 이런 게 나와야 저는 본질적으로 정말 지금 TSMC의 시가총액 한 3,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본질적으로 앞서 나가는 거지 HBM 그다음에 파운드리 따라가는 거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시장에서 2등은 잘 기억하지 않고 더군다나 주가에서 2등은 더 처지잖아요. 결국은 이 파운드리나 HBM이 아닌 AI 시대에 필요한 무언가를 삼성이 개발해서 그걸 필요한 납품처에게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걸 주요 시장으로 끌고 가는 그 능력이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뭐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기술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참 이제 이게 세상이 달라진 게 삼성전자를 대놓고 2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특히 이제 HBM에서 그렇고 물론 이제 DRAM 기존의 레거시 DRAM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으로 보면 1등은 맞습니다만 질적으로 보면 이제 하이닉스에게 또 뒤처지고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죠.
좀 그러면서 요 하나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아까 정세배 기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이 반도체 기술 측면 많이 또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HBM3 그러니까 2, 2까지는 만들었고 3 모델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고 D램도 우리가 많이 지금 PC에 쓰고 있는 DDR4는 이제 안 만들고 DDR5로 넘어간다라는 선언도 했고 해서 이게 현재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문제는 없겠으나 다음번 또 호황기가 왔을 때는 중국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위기감들도 있어요. 실제로 사실 지금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제 미중 간 갈등, 뭐 패권 경쟁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상당히 통제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네. 그거에 지장을 받겠지만 언젠가는 말씀하신 대로 달성을 할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중국 자체 내수 자체가 워낙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크고 또 국가적으로 이제 기술적 역량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한계점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달성을 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은 이제 호황이 예상되잖아요. 최소한 뭐 네. 레거시 뭐 D램 부분에서도. 근데 이게 좀 그 전 단계 이제 사이클의 전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중국 업체들의 급성장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이제 레거시 D램 측면에서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생산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황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준봉 기자 말이 가장 정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HBM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추격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기술 개발을. 근데 또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죠. 삼성 경영진이 잘 이제 준비하고 있길 바라야 하는데 그 분야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말하면 좀 학습 성적이 낮은 친구한테 국영수 다 1등급 받으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거기다가 이제 너는 논술, 생활 기록부까지 갖춰라. 엄청난 압박이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삼성 경영진 입장에서 한숨 돌릴 기회는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던 일도 안 되고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 일이 둘 다 안 되면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물론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전망은 잘 안 되지만 기존에 하던 일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네. 이번 사이클이 뭐 종전보다 훨씬 길 거다. 뭐 2027년, 2028년까지 간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올 정도면 물론 전망이라는 게 늘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짧게 잡아도 1, 2년, 길게 잡아도 2, 3년 정도는 한숨 돌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면 핑계라도 되지만 일단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으면 이제 진짜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시장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겠죠. 너희 정말 경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한숨 돌릴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섣부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기회가 왔고 한숨을 돌린다는 건 일단은 다행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지난달에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한국 왔다 가고 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만나서 D램 엄청나게 사가겠다라고 하니까 또 그 이후부터 주가도 이제 폭등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물론 이제 각국 정상들이 오지만 젠슨 왕을 비롯해서 뭔가 이 비즈니스 테이블도 크게 열리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CEO 서밋이라고 해서 이제 3박 4일 오늘 저녁 만찬부터 4일 뒤 금요일까지 열리고요.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젠슨 황 금요일 날 와서 뭐 기조연설도 한다고 하는데 뭐 연설도 연설이지만 결국은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뭐 회장 등등을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덕담만 하고 갈 거냐. 요게 현재 주가나 업황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샘 알트만이 도대체 이걸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사서 어디다 쓰려고 하지 할 정도의 물량을 얘기하고 가니까 주가에 확 반영이 됐잖아요. 물론 뭐 있는 거 다 줘 이런 느낌으로. 그 약속을 나중에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면 그 젠슨 황도 그런 류의 버금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매 계획이나 사업 협력 계획을 내놓으면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인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가면 사실 별 도움은 안 되고 뭐 그럴 거죠.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구체적인 게 나올 것인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삼성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삼성의 그 조직 문화가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태해졌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HBM을 비롯해서 좀 훌륭한 인재들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또 노조에서는 반응이 좀 의외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PS라든지 PI라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성과급 개념으로 이제 받아가던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좀 장기간 네.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됐을 때 이게 그 정도 이제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업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고, 또 사실 그런 조직 문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 안에서 이렇게 인재를 좀 좋은 인재를 선점해서 뽑아오고 또는 채용해오고 뭐 스카우트해오고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삼성에서 촉망받는 인재라면 글로벌 시장에서 당연히 촉망받는 인재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국 빅테크들이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삼성이 그에 이제 걸맞은 뭐 내부 보상 체계라는 게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인재들이 더 이상 삼성으로 유입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의 어떤 개발 역량으로도 직결이 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과 보상 체계랑도 좀 연동이 되겠죠. 이게 전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과 보상 체계라는 게 사실 그런 이제 뭐 핵심 연구 개발 인력들한 입장에서는 선뜻 내키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다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더 인센티브 개념으로, 그렇죠,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는 거고, HBM 분야에서도 또 삼성이 봤을 때는 현재는 추격자인데 또 앞서 나가려면은 이 부분은 훨씬 더 빨리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성과 급을 나누는 문제로 시끄럽죠. 경영진하고 SK는 뭐 노조는 없습니다만 노측이, 그러니까 근로자 측이 굉장히 다퉜는데 어쨌든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합의를 했고 단순히 1년짜리 합의가 아니라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걸 구성원에게 뭐 10%든 15%든 20%든 나누어주는 것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안 하면은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이걸 해마다 그 임금 협상할 때마다 시끄러우면 그것도 일종의 이제 경영진의 저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결국 노무 관리는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고 노동자의 권리는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은 얼마나 인재를 뺏기지 않으면서 그다음 해마다 반복되는 임금 협상 때 좀 순조롭게, 우리가 한때 현대차는 매년 현대차 노조는 매년 파업을 한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몇 년 동안 파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뭐 파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최소한의 노무 관리가 경영진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대기업들은. 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다루게 될 때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이제 거의 시가총액이 660조 원이다 보니까 전체 3,000조 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일자리나 산업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러하고요.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6글자, 저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고 계시네요. 법정 통화에 연동해서 예를 들어 뭐 1코인당 1달러, 1코인당 1원처럼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한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죠. 우리는 논의 혹은 여전히 논쟁 단계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안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막 코인류처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게 달러나 원화에 고정을 시켜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거죠. 다만 한국은행은요, 이게 불안정하다. 그리고 그 발행사의 신뢰에 따라서 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먼저 내놓고 있는데요. 고재민님, 스테플러 코인. 재밌었습니까? 이 정도. 예. 이런 식으로 하시는 스테이플러? 예.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0035님, 일본은 내년에 도입한다던데 우리도 준비해야겠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안직환님, 저는 그냥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1953님, 이거는 투자죠라고 하면서 6글자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 코인은 투자의 개념과는 조금 멉니다. 왜냐하면 달러나 원화 뭐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자라는 거에서 디지털 화폐로서의 어떤 활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는 여기는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답 6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테플러 아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357님 스테인리스 코인. 재미없었습니까? 일부러 웃기려고 보내는 안 맞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 오답도 재미난 게 또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 부의 사다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준범 기자와 정세배 기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2025년 현재 믿으십니까? 아직 조금 무는 남아 있다고는 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네. 물론 개천에서 용이 되는 그 관문이 예전만큼 넓지 않은 거는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다만 아직은 좀 조금 남아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보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믿어보고요. 다만 어제 이제 국가 데이터처 예전에 통계청 예. 거기서 소득 이동 통계라는 통계를 냈는데 이게 통계를 주면은 약간 신상 통계입니다. 통계청이 내기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하기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통계거든요. 이름에 묻어 있죠. 소득 이동 통계. 그러니까 소득 구간별로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돈을 못 벌던 사람이 돈을 잘 벌게 되고 돈을 잘 벌던 사람이 또 삐끗해서 돈을 못 벌게 되고 이게 얼마나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지표를 보는 건데 네. 소득 이동성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보는 건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이동성이 그러니까 소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건 결국 점점 사회가 굳어가고 있고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예, 거죠. 쉽게 말해서 고인물 경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건데 현재 뭐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 앞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 떨어지는 추세를 반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정권을 떠나서 어쨌든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안 좋은 신호다. 다만 아직은 완전히 닫힌 건 아니지 않겠느냐 뭐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실 정세배 기자. 네. 뭐 과거가 이제 좋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닌데 용은 지금도 나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용이 났던 방식을 저희가 좀 반출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진학을 한다 또는 좋은 직장을 간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고시라든지 뭐 시험에 합격을 한다 전문직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었거든요. 일종의 어느 이제 선을 넘으면 용이 되는 이런 시험을 기준으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긍정적이라는 측면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네. 용이 되는 시스템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나 뭐 자산 측면에서만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뭐 그런 조사도 있잖아요. 요즘 뭐 초등학생들한테 장래희망으로 어떤 게 가장 뭐 하고 싶니? 장래하면 뭐 유튜버가 1위다 이런 것처럼 사실 뭐 수많은 뭐 유튜버라든지 뭐 소득이나 자산 측면에서 뭐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공인 연예인의 지위를 누리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용은 계속 나고 있지만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뭐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이제 개천이지만 용이 될 수 있어라는 게 상당히 거의 많이 차단이 됐죠. 지금의 용이 되는 방식은 아주 달라졌죠. 용은 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층 이동, 부의 사다리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정세배 기자가 좋은 이야기를 해줬네요. 용의 개념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꼭 무슨 고시 합격해야 하고 뭐 고위직으로 가야 하고 대기업 가야만 용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건 이제 용이 되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네. SNS 팔로워 10만이 되고 네.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 됐어도 개천에서 용이 난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볼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소득 이동성 통계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두껍게 이제 딱딱한 통계집인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좀 눈길이 갔던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이동성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두 개를 쪼개서 비교하냐면은 지속적인 취업자 그룹이 있고요. 간헐적인 취업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름에 다 묻어 있죠.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 취업하는 그룹과 일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뭐 사정이 뭐건 간에 띄엄띄엄 일하는 그 두 그룹에서 상식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 그룹이 소득 이동성이 높은 게 상식에 부합하잖아요. 네. 근데 통계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취업자가 소득 이동되는 확률보다는 간헐적인 취업자가 소득 이동되는 확률이 높게 나왔어요. 자, 이게 뭘까? 이건 제 약간의 해석이 들어간 건데, 자, 띄엄띄엄 일한다는 것은 물론 직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과거의 분들이 노동 방식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거죠.
그런 분들이 소득 이동성이 더 높다는 것은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벌어가지고 점프하는 것보다는 자산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뭐 증여 이런 걸로 점프하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 모델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게 깨진 선진국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우리도 이제 거기에 근접해 가는 거니까 이거는 정부든 정치권이든 빨리 어떻게든 최대한 늦춰보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이제 과거와는 노동하는 방식, 시간, 스타일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굳이 또 정규직 이런 데 얽매이지 않으려는 젊은 층도 좀 생겨나고 있고요. 또 이제 AI 시대 되면서 오히려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가 더 주목받는 시대가 또 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득의 사다리, 소득 이동성은 좀 경직돼 가고 있는데 자산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월급만으로는 소득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다면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뭐 일반적이겠죠. 일반적인 뭐 특수한 케이스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소득이 뭐 1년만 높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소득이 계속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을 축적해놓았을 확률이 높겠죠. 비율상으로는. 근데 자산의 상승률이 사실 최근에 소득 상승률보다 압도적이었잖아요. 그게 뭐 최근 뭐 1, 2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우려되는 게 그러면 소득이 좀 너무 높지 않거나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산이 많은 사람은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자산의 급격한 상승을 보면서 소득은 상승하지 않을 때 일단은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이게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투자나 그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일종의 뭐 최근 뭐 캄보디아 그런 범죄 단지 같은 것들이 좀 논란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기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취업이 안 되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고수익에 이제 이렇게 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저는 뭐 코인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닌데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까 저 얘기하셨지만 뭐 3배 레버리지라든지 예. 그런 위험한 투자하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뭐 허영심 때문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자산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사실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게 괜히 위험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악순환 같은 게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좀 우려돼요. 송윤강님이 과거의 계층 이동은 좋은 학교, 고시, 의사 같은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모델은 깨질 것이고 깨져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득으로 또 이제 자산을 쌓아서 내가 출발은 늦었지만 상위로 갈 수 있는 뭐 이 상위란 또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또 그게 최근에는 대출 규제 이런 게 또 막 웃기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어렵게 열심히 일해서 억대 소득자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자산이 없어요. 집을 마련 못하고 이런 또 목소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참 이게 소득과 자산 그 계층 이동이라는 게 참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은 당연히 쉽지는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왜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시대. 그래서 그런지 젊은 세대들이 또 재테크 공부를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또 지금의 현실인 거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 진짜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노동을 또 너무 사람들이 귀하지 않게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우리 사회가 더 이제 절망적이 되는 거죠. 저는 아무리 AI가 뭐 보편화된다 해도 노동, 그러니까 그 인간의 노동, 그게 뭐 육체 노동이건 정신 노동이건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이고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더구나 이제 이게 약간 뭐 이런 꼭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워라벨 이 측면이 많이 강해지면서 물론 이런 말 하면 제가 전형적인 이제 꼰대인데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도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노동을 좀 덜 하고 그 레저를 즐기는 게 바람직한 삶의 양태로 딱 인식되고 있고 노동을 자꾸 많이 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약간 시대에 뒤처진 사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과거에 너무 노동만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균형을 찾는 거는 좋은데 혹시 너무 좀 많이 나가버린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분명히 되짚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뭐 996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9시부터 9시까지 주 6일 동안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런 거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런 걸 되게 지양해야 된다는 문화가 이제 형성됐는데 뭐 한 개인의 행복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게 전 사회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이기만 할 거냐는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혜진님이 특성화고가 많아져서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내주셨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른바 이제 블루 컬러인데 자신이 하는 일을 SNS에 올리는 또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도 유치하고 왜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지나가면서 유리창 닦아주는 청년 그게 또 이제 본인의 직업이기도 하고 포크레인 기사하는 젊은 여성인데 그걸 또 SNS로 공개하면서 또 인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의 양극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물론 이게 사회적인 거 개인적인 게 같이 맞물려야 하긴 합니다만 정세배 기자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제가 열심히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씀을 뭐 여쭙습니다만 뭐 결국은 이제 이런 아까 이 대화 주제 초반에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거에 전 해법이 있는 것 같아요. 계층 이동성이 아마 앞으로도 이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뭐 이게 사회 발전 탓일 수도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인구 구조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청년층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근데 계층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 청년층일 텐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정부나 어떤 사회가 계속 그런 좀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필요하겠죠. 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네네. 같이 또 보완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KBS 정세배 김준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주택연금 활용법 아주 깊이 있게 들어봅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